속으로. 새해 첫날 뉴올린즈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테러 사건의 주범 삼스두 딘 자바르는 조용하고 평범하던 사람이 갑자기 극단적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이른바 외로운 늑대 유형의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또 뉴올린즈 사태 몇 시간 뒤에 발생했던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 앞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 폭발 당시 탑승하고 있던 용의자는 37살의 현역 미군으로 특수부대인 그린벨의 소속으로 드러났습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 뉴올린즈에서 15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다친 이 트럭 돌진 테러의 주범이 조용한 인물이었다, 이런 증언들이 잇따르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뒤에 총격전 끝에 경찰에 피살된 범인인데 그의 지인들이 한결같이 극단적인 테러를 일으킬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바르 가족이나 이웃, 옛 동료들이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평소 모습에 대해서 그저 조용한 사람이었다,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용의자의 이복 동생인 압둘라힘 자바르는 형은 똑똑하고 재미있고 동정심 많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말 그대로 평소에 벌레 한 마리 해치지 못하는 그런 인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도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것인지 이해를 하려고 지금 애쓰는 중이라고 비통해했습니다. 그리고 자바르의 이웃 주민 역시 충격을 받았다면서 매우 조용하고 개인적이었다,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이란 징후가 평소에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 주민은 몇 차례 만나긴 했는데 이름도 몰랐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집에서 가까이 있는 지역의 이슬람 사원에도 나오지 않을 만큼 조용하게 지냈는데 유일한 말동무는 동네에 있는 꼬마들이었답니다. 한 어린이는 자바르가 아이들이 농구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즐겼는데 스포츠와 관련한 잡담을 아이들과 자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군대에서의 뭐 행동이나 또 행실 같은 거는 어땠나요? 2006년부터 10년 동안 미군에서 복무를 했는데 네. 군대 안에서도 평범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서 눈에 띄지 않는 병사였다는 증언입니다. 2009년부터 2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지휘관의 말을 빌리자면 자바르는 규율과 헌신을 보여준 훌륭한 모델 군인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한때 조용하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그렇게 큰 증오를 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나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이게 뭐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하던 사람이 또 갑자기 극단적인 폭력을 저지르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외로운 늑대 유형의 테러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에 7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런던 테러범 역시 이웃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던 어린 자녀의 아빠였습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 총격 테러 130명을 사망케 한 테러범도 평범한 가정의 친절한 아들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자바르가 2번의 이혼을 했고 사업 실패로 생활고와 같은 좌절을 겪으면서 세상에 대한 증오심이 커지고 극단주의 이슬람 이데올로기에 빠진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바르는 이 사건 직전에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자신의 이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축하 파티를 열고 가족들을 초대한 뒤에 이들을 살해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바르와 이혼한 아내의 현재 남편은 자바르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이후에 완전히 미쳐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FBI를 포함한 수사당국은 자바르가 남긴 유서 그리고 증거를 토대로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를 다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 앞에서 폭발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범인도 역시 군인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전자 범인 한 사람이 사망하고 인근에 있던 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법 집행 당국자들은 사이버 트럭에 탑승해 있다가 폭발로 사망한 인물은 현역 군인 육군인 37살의 매튜 리벨스버거로 특수부대인 그린벨의 소속이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예. 리벨스버거가 육군 특수전 부대 사령부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기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요. 2006년부터 복무해서 오랫동안 해외에 파병을 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아프가니스탄에도 2차례나 파병된 바가 있고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그루지아, 콩고 아주 다양한 전 세계
미군 부대에서 복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독일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건이 벌어졌던 때에는 휴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수사당국은 그가 차량 폭발 직전에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의 발밑에서 총도 발견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용의자가 더 큰 피해를 주변에 끼칠 계획이었는데 폭발물 제작이 초보 수준이었고 강철로 된 차량이 대부분의 폭발력을 흡수해서 더 큰 사고를 막았다는 분석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걸 또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차량이 튼튼하다고요? 차가 튼튼해서 이렇게 피해가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네. 죽고 다쳤는데 자, 이 두 사건이 1월 1일 날 몇 시간 차이를 두고 발생을 했는데 이게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에는 1월 1일 사건 직후에 두 사건이 몇 시간 간격으로 전 현직 군인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 배후가 있지 않냐, 연관성이 커 보인다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 현재까지 연방수사국 FBI에서는 아직까지 이 두 사건 사이에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월 초하루를 맞아서 군 출신들의 테러 날짜가 우연히 겹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바르도 현역 시절에 리벨스버거처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똑같은 육군 기지에서 일한 적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그곳에서 복무한 시기는 겹치지 않고 임무도 달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뉴올리언스 차량 돌진 사건 그리고 라스베가스 사이버 트럭 폭발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이제 테러가 이렇게 잇따라 발생을 하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테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포심마저 느끼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뉴욕 타임스가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네. 차량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테러에 동원하기가 매우 쉽고 동시에 언제든지 치명적인 무기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냈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을 동원한 공격이 점점 더 흔해지고 예방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FBI는 공격범들이 최소한의 사전 훈련이나 약간만의 경험으로도 일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 물건을 치명적이고 전략적 무기로 바꾸는 데 대해서 심리적으로도 범인이 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주변 행위자들에게 도심 심장부를 공격하고 많은 사회에 공포를 심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2주일 전인 지난달 20일에도 독일의 작센 안할트주의 마그데부르크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량이 돌진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5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다치는 아주 큰 테러가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트럭을 보니까 이게 뭐 말이 픽업 트럭이지 상당히 큰 트럭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돌진하게 되면은 정말 살상력이 정말 보통이 아니게 된 그런 차량인데 이 차량을 이용한 살상 범죄 추세가 그동안에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영국 보도에 따르면 2019년까지 50년 동안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257건의 차량 공격 가운데 70%가 마지막 6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아이시스와 같은 단체가 차량 테러를 대중화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인 알카에다는 15년 전에 자신들이 발간하는 잡지 인스파이어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알라신의 적을 사륙하기 위해서 차량을 적극 활용해라 이렇게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뉴올리언스 테러 용의자도 아이시스 깃발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 단체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FBI는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주 뒤면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 같은 최종 통보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심사해왔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가 위원회 안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백악관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회사인 일본 제철이 미국의 US 스틸을 인수하면 안 된다고 불허한 이유는
만약 인수를 허용하면 미국 안에 있는 철강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는 미국 자체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본 제철이 결정을 며칠 앞두고 US 스틸의 생산 능력이 줄어든다면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막판에 로비를 공을 들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일본 제철의 조강 생산량은 세계 4위이고 2023년도 미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꼽혀왔던 US 스틸을 149억 달러에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4월 열린 US 스틸 주주총회에서는 일본 제철과의 합병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이 됐죠. 그리고 노조도 일본 기업에서 인수하는 걸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동시에 반대하면서 결국 동맹인 일본과의 관계가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편지를 보내서 인수 승인을 요청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체면을 구긴 셈이 됐고요. US 스틸이라는 회사는 한국의 포항제철 그보다 훨씬 유명한 회사로 125년 전에 그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와 피어몬트 모건이 합쳐서 세운 회사가 모태인데 전성기 때에는 직원 수가 34만 명을 넘었고 조강 생산량은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당시에 3,500만 톤에 달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기업의 추격으로 기업 가치가 쪼그라들었고 시가총액 세계 1위 자리에서 10년 전에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에서 퇴출되면서 하락세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US 스틸은 문을 닫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생산 이 시설 자체가 너무나 낙후해서 생산 능력도 줄고 다른 나라들의 철강 회사와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공장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게 그냥 자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일본 제철로 그렇죠. 인수하는 그러니까 걸 오히려 뭐 찬성을 했는데 노조도 찬성하고 다 하는 건데 국민 감정에 따른 결정이 나중에 결과가 나쁠 때 뭐라고 할지 아주 주목되는 상황인 세계 것 최강의 같습니다. 회사였잖아요. US 그럼요. 스틸이. 뭐 근데 예전에 왜 최고죠. 이렇게 된 거는 그러니까 이유가 돈을 안 뭘까? 들인 거죠. 뭐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예. 제철 이 기술이라든지 네네. 제강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이나 한국 포스코나 이런 데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기업이고 이게 또 돈이 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를 한 걸까? 글쎄, 그게 뭐 의문인 거예요. 저는 무슨 뭐 네. 전문가가 아니까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아는 걸로 따졌을 때는 네. 노조도 문제였고 노조도 문제였고. 문제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 공장들이 조금 뭐랄까 이 철강 회사의 공장들은 바닷가에 위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닷가에 맞습니다. 위치를 해줘야지. 포항제철도 네, 그렇고요. 그래야 무슨 물건을 실어오고 나르고 할 때 음흠. 굉장히 편해지고 그다음에 수출을 하거나 네. 수입을 할 때도 편한데 이게 전부 5대5 쪽에 지금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조금 뭐랄까 이 기본 자체가 거기다가 세워서는 안 되었던 거죠. 그 당시는 몰랐지만 당시에는 지금으로 따져서는 그게 그럼요.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거로도 우선 되는 거죠. 그 회사를 뭐 여러 가지 옮기거나 얘기가 막 해야 많더라고요. 되는데 그런 거 좀 분석해가지고 좀 알려주십시오, 공 기자님. 네. 그 얘기들이 네. 좀 나오는 거 보면 참 재밌는 네.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금 그러나 저러나 연방 하원에서는 지금 오늘 개원을 했고 그다음에 하원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지금 이제 물밑 작업이 한창인데 아직 투표는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연임을 하게 될 것인가 지금 뭐 상당히 좀 이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는 마이크 존슨이 이 하원 의석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도 보였는데 영김 의원과도 아까 악수를 하면서 한 표를 부탁하는 거겠죠. 네, 그러겠죠. 그래서 네. 오늘 이 과연 연방 하원 의장의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아무래도 시간이 뭐 한두 시간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수정 씨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문수정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화제가 될 만한 지금 이 주제를 선택을 해주셔서 아마 오늘 방송을 들은 다음에 아마 댓글도 많이 아주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계엄 공모 세력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계엄이 성공할 것인가 본인이 배신을 당할 것인가 등등을 물었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정말 한국의 정치와 무속이 밀접하게 다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왜 한국의 정치는 이렇게 무속에 기대어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화적으로 해석이 가능한가? 이런 주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네. 이번 계엄이 한국 정치 사실 일어난 현상이니까요. 사실 팩트니까. 이번 계엄이 일어나면서 무속 계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계엄을 공모했던 윤석열 정부와 계엄 관련 공모자들이 무속인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넘어서 당사자들이 무속인 출신이라는 것까지 나오면서 사실 정말 충격적이죠. 외신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요. 윤석열 정권 탄생 전부터 건진법사라든지 청공 그리고 명태균 그리고 심지어 이 계엄의 주도 세력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본인이 무속인이었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웬만한 무당보다 더 점을 잘 본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이제 녹취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비선도 이런 비선이었고 그동안 모든 정치적인 판단이라든지 선택들이 정책으로 나타날 때 그 뒤에는 반드시 무속인들의 조언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정말 기가 찰 지경인데요. 왜 한국 정치가 이렇게 무속에 기대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이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 영화 2017년에 개봉됐던 영화 더킹을 좀 보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권의 주자들이 공개적으로 점을 보거나 심지어 굿까지 하는 게 나오는데요.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모티브가 되어서 영화되기까지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미래를 알기 위해서 혹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가장 많은 욕망의 집단이 바로 한국에서는 정치인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욕망과 가장 큰 불안이 있는 곳에 주술적인 행위에 대한 믿음도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정치판에 아직도 이런 무속 신앙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아직까지도 지배자가 신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라는 봉건 신정 정치를 뛰어넘어서 무당 정치라는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정치계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요. 점을 본다든가 타로 점을 본다든가 이런 거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그 무속 신앙에 기대거나 이런 거가 좀 생활 속에 좀 많이 깊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하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무속 신앙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무속 신앙 전문가는 아닙니다. 당연히 네. 아니고요. 사실 문화적 맥락에서만 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한국 사회의 문화적으로 자리 잡은 전통적인 기복 신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복을 빈다라는 건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이제 한국인들 사이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또 불안함, 그리고 성공에 대한 조급증, 이 세 가지가 한국 문화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그 기복신앙의 뿌리는 아주 깊다고 봐야겠죠. 네. 정화수를 떠놓고 달을 보고 우리 아들 과거에 급제해달라고 치성을 드린다라는 것이 사실 교회 가서 대학 입시 준비하는 아들을 위한 기도라든지 어떤 배우자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뭐가 다른가 한다면 결국에는 복을 비는 행위 그리고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달라는 이런 행위 면에서는 이제 기복이라는 면에서 동일하다라는 거죠. 다만 그 비는 대상이 자연신이거나 아니면은 유일신이거나 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점집에 가서 점을 봐주는 무속인이거나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결국 이 근본에 깔려 있는 기복이라는 개념은 똑같다라는 거죠. 네. 심지어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30%가 통계상으로 사주나 점을 본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또 신년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한국인들은 문화적으로 점집에 가거나 사주를 보게 되거나 토정 비결을 보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인터넷에 한국의- 들어가 보면은요, 2025년 뭐 을사년 뭐 뱀띠해 뭐 띠별로 네. 뭐 알아봅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1월 초에는. 사실 토정 비결 보는 거는 예. 우리 한국에서의 뭐 무속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한국의 문화가 전통적으로 복을 비는 행위가 이제 뿌리 깊게 내려져 오면서 어쩌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귀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주라든지 살을 내리는데 바탕을 둔 일본의 전통 점술과 다른 면에서 한국에서는 그나마 복을 기리는 기복신앙이 훨씬 낫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둘째는 한국 사회처럼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뭐 외세의 침략이라든지 아니면 유정자의 폭정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어받는 안위를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 만약 어떤 지수로 이걸 따진다면 이런 불안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불안감을 또 빨리 그리고 또 빨리 답을 얻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한국인들의 특성. 그러니까 기다리고 오랫동안 보고 아니면은 치성을 드리는 것보다도 빨리 이제 그 현대 사회로 올수록 이러한 불안감을 빨리 해결하고 해답을 얻고 싶어하는 이런 한국인들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라든지 기독교 등은 즉각적인 답을 해주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치성을 드려서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게 불교인 거고요. 응답을 들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라라는 기독교하고 달리 속 시원하게 그 자리에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무속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동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올해 취직이 될지 안 될지, 자녀가 몇 년 안에 결혼을 하게 될지 등 정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이런 노골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무속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습성과 전통적인 습성과 현대의 문화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빨리빨리라는 한국의 문화적인 습성이 이 무속신앙하고도 현대 발달되어 있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도 뭐 점을 보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타로를 본다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이제 문화적으로 일맥상통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때 뭐 타로 카페 엄청 유행이었었고요. 요즘 그 타로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렇죠. 네. 지금 댓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그런데 한국의 이 무슨 연예 프로그램을 보고 그러면은 벌써 무슨 뭐 점 치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 올해의 점을 물어본다든지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맞아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속신앙이라는 게 뭐 무속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좀 거합니다만은 이게 다른 문화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K-팝 뭐 이런 것처럼 혹시라도 뭐 K 시위 문화도 이번에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이러한 K 무속 신앙 뭐 이렇게라도 엉뚱한 발상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무속 신앙을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는 관점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종교적인 차원이라면 절대적으로 그래서 뭐 미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뭐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 그 사회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주팔자 뭐 사실 저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뭐 낮은 단계에서의 관상이나 풍수, 토종빌더 같은 것이 결국 절대적인 믿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뭐 올해는 그 구설수가 있으니 뭐 조심하라라든지 뭐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사귀어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른들의 삶의 지혜나 조언, 더 나아가서는 덕담가 같은 것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한국에서 새해 점을 보고 토종 비결을 보는 것들이 꼭 부정적으로만 해석될 필요는 없다. 그냥 아까도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예능 프로에서도 실제로 뭐
그 점집에 같은 그런 분위기에 세트를 해놓고 사람들이 가서 본인의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프로들이 사실은 인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부채조사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부채도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떤 미신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트렌드라고 보게 된다면 이해하는 폭이 그리고 왜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런 게 드러났는가를 좀 보는데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서양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한국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태몽, 그냥 그 한국 모든 국민이 태몽을 꾼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요. 그 태몽이요. 다 맞아요. 뭐 딸이다, 아들이다, 뭐 이런 거 다 맞지 근데 않습니까? 이런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되면은 미신이냐, 뭐 미신의 영역으로 가느냐라고 사실은 그 보도 라인이 네. 굉장히 그 아주 얇죠, 네. 위태로운데 이런 태몽이라는 것이 그 서양에서는 영웅서사에서나 등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에서의 어떤 태몽이라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그 왕정 정치에서의 왕이 태어났을 때 어떤 태몽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영웅서사에서나 등장하지 네. 범국민적으로 범민주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 태몽을 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네. 결혼 전에 예를 들어서 궁합을 보는 것이 미국에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궁합을 보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만큼 그것을 믿지도 않고 그만큼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아주 흥미롭게 소개될 수는 있지만 이런 무속 문화가 서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타로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뭐 흥행을 많이 한때는 했었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타로 카페라고 해가지고 카페에서 이렇게 타로점을 보는 게 한국 네. 젊은 층들에서 굉장히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구에 오히려 이러한 무속 신앙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서구의 어떤 오히려 그 한국의 점술이 서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수입을 하면 수입을 했지 수출하지는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우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영화 그 주술과 꼭 관련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화 파묘라든가 그다음에 곡성이 네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르의 영화들이 서구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사실은 곡성도 그렇고 파묘도 그렇고 네. 이게 한국적인 역사적인 어떤 배경과 역사적인 사실과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도 엑소시즘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 악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사실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네요. 오맨이라든지 엑소시스트라든지 예. 이런 영화들 컨저링이라든지 네. 이러한 것들은 사실 기반에서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데 이제 악령과 관련돼서 나오는 거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떤 그 곡성이라든지 파묘 같은 경우에는 악령뿐만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선 다른 어떤 그 무속의 신앙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결국엔 기복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기하고 진귀한 영화 이야기 스토리다라는 서사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 역사적인 배경 일제에 사실은 그 두 영화가 일제의 어떤 잔재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4년도에 혹시 놓친 영화 중에서 파묘가 있으시다면 저는 파묘라는 영화는 좀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는 로봇의 역할입니다. 로봇. 이 우리 생활에 이 로봇의 존재는 점점 더 넓어지고 더 많이 이
이제 적용이 될 그러한 전망인 가운데 앞으로 그 속도는 한층이 더 빨라져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로봇이 수술에까지 동원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수술할 때 로봇이 등장한 게 사실은 한 30여 년 넘어가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작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요새 점점 그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이 방법으로 수술하는 사람은 아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이라든가 자궁 수술, 전립선 수술 등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외과 수술하는 서전이 이 컴퓨터 게임기의 스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스틱으로 조절하면서 수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서전이 정말 인간으로서 이 손떨림이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 같을 때는 이 로봇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최초로 로봇이 등장하게 된 게 1985년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반대하는 측, 찬성하는 측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2023년에 미국 의학 저널에 나온 걸 보면 이것을 통해서 의사들도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뭐 앞으로 수술에 이 로봇이 사용이 되는 거는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2020년 한 해 동안 이 로봇이 수술에 어시스트한 케이스가 숫자가 나와 있는데 87만 6천 건이 넘네요. 와, 네. 네, 많죠.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점점 고령화되면서 그러다 보면 수술할 케이스는 점점 늘어날 건데 요새 사실 그것에 비해서 의대생이라든가 무슨 뭐 의사 숫자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래요. 2036년 정도 가서는 이 한 2만여 명까지 외과 의사 숫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다양한 각도의 그 트레이닝과 그 프로그램을 시도하면서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트레이닝을 거치면서 의사를 많이 흉내내게 됐고 요새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수술 중에 로봇에게 이 서전이 말로 커맨드를 합니다. 말로 하면은 이거 해라, 왼쪽 오른쪽 하면은 이걸 알아듣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엔지니어들이나 외과 의사들이 연구해낸 로봇은 거의 외과 의사 임무에 거의 일치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더라고요. 네,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결과인데요. 이 네. 획기적인 결과를 내놓았는데 바로 존스 홉킨스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공동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발전을 거두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외과 의사 기술에 거의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내놨는데 이 트레이닝도 아주 요새는 디테일된 트레이닝을 거치고 수술 장면 비디오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면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봇이 요새는 이 바늘 수처할 때 바늘 사용하는 방법, 또 수처 꿰매서 봉합하는 것도 다 해낼 수 있고, 또 어쩔 때는 로봇 자체가 이것을 터득해가지고 이제는 단순히 외과 의사를 흉내내는 단계를 넘어서 하다가 자기 실수를 스스로 고쳐내기까지도 한답니다. 와. 정말 이런 모든 기술이 합쳐지면서 이번 연구팀은 굉장히 큰 만족도를 나타냈는데 이것이 절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수술을 하는데 효율성을 몇 배로 증가시켜주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뭐 서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일과가 끝나갈 때쯤 되면 지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수술을 할 때 로봇이 옆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준다고 하면서 이 의사 선생님 한마디가 재밌어요. 로봇이 옆에서 도와줄 때 마치 레지던트 닥터 한 명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요즘 미국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숙련된 간호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면은 숙련된 간호사들이 옆에서 이렇게 이제 의사들을 많이 보좌해 주는데 그런 역할도 로봇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로봇의 가치와 로봇의 존재는 더욱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굉장히 이 어플라이하는 그 훈련 내용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 기술이 너무나 다양해져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걸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이번 연구팀은 이번 개발을 로봇의 혁명, 레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로봇의 현실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바로 앞에 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영주 씨 말씀하신 대로 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계, 그 산업계 종류나 사이즈에 무관하게 이 로봇이 보여주는 가능성을 이 발전을 할 건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됐느냐 이렇게 되묻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로봇, 파업도 하지 않고 오버타임 달라고 그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로봇의 기술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신뢰할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라고 하는데, 요새 그 길거리 다니는 웨이모, 그 사람 없는 그 택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인들 중에서 60%는 아직도 타지 않겠다고 그래요. 네. 그래도 정말 이렇게 중요하고 섬세한 수술을 두고 사람 대신 로봇이 한다는 수술, 정말 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수술에 동원되는 로봇들이 말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어떤 수술을 결정한다 그러면은 그 로봇 자체가 처음부터 개복을 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외과 그건 아니고 의사가 이제 서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도와주는 역할이요. 그림이 제가 잘 안 그려지는 게 그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게임기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보면서 수술하는 거는 많이 봤어요. 네. 예. 그거 어떤 건지 좀 그거는 이미지가 네. 그동안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는데, 네네. 이제는 아마 수술실에서도 로봇이 어떤 식으로 그 수술 장면 바로 옆에 서서 어느 정도 임무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옆에 서가지고요, 간호사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숍에 보면은 커피 뽑아주는 그 로봇도 볼 수가 있잖아요. 서빙하는 로봇도 있고 식당에 가면은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옆에 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술용 가위들이.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뭐 A 가위 그러면은 로봇이 딱 집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드리고 뭐 이런 장면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근데 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 뭡니까 이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읽어보면은 외과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봉합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로봇이 가서 아하, 네. 로봇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네. 거기를 꿰매서 봉합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나는 기억을 저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 살에 이렇게 꼬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로봇을 등장을 두고 빌 게이츠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빌 게이츠도 이런 면을 예전부터 강조해 봤는데, 이건 이제 수술실을 떠나서 빌 게이츠도 정말 이 인간처럼 생긴 모습에 이거 휴머노이드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로봇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것도 역시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들은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돕고 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꺼림없이 다 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층 더 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인간은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외로움도 덜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노동자 비즈니스에 큰 긍정적인 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빌 게이츠도 이 로봇의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무제한, limitles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네네. 제가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황산이 많이 나오는 동굴 안에 과학자가요. 거기에 맞는 복장을 우주복 같은 걸 입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사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저 보면서도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저 우주복 같이 생긴 게 구멍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근데 그랬는데 그런 현장에 로봇이 들어가면은 좀 쉽고 편안하게 연구도 할 수 있을 듯 하네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은 뭐 첨단 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구글, 일론 머스크도 있네요.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좀 이쪽 분야에 좀 활발하게 연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네. 구글도 사실 이 제미나이 AI라는 디파트먼트가 지금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예. 한층 더 스마트한 로봇을 개발 중이고, 아, 정말 여기는 3억 달러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모든 로봇이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AI 두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고 말씀하신 대로 일론 머스크 역시 정말 이 AI로 무장된 인간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이제 직장이나 가정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 일론 머스크답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기대가 됩니다. 오래 사십시다. 우리 이런 거를 현상을 직접 우리가 겪으려면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면은 참 AI가 나의 수술을 도와준다. 그럴 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쩔 땐 로봇이 인간하고 너무 똑같으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약간 오싹한 기분도 들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마음을 놓고 안심을 하고 내가 너에게 나의 수술을 맡기겠다라고 그 막 결심하는 거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죠.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바로 그거라고.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아프지 말아야 돼요. 건강. 네, 건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